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괴담 게시판이라는 곳을 발견했다. 평소 공포 이야기에 관심이 많던 나는 호기심에 끌려 게시판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유독 나의 관심을 끌었다. 제목은 지하실의 초대장이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다. 이 저택은 몇십 년째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택의 지하실에 무언가 있다며 떠도는 소문이 있었다. 가끔 마을의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저택에 들어가면 누구도 지하실 문을 열 생각은 하지 않았다. 다만 지하실 앞에 서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외지에서 한 가족이 저택에 이사를 왔다. 가족은 부모님과 두 아이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은 마을의 소문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이사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었고 가족은 곧바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갔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일들이었다. 물건들이 사라지고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부모님은 이를 그냥 지나친 작은 사건으로 여겼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다. 특히나 첫째 딸인 소희는 밤마다 들려오는 속삭임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소희는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꺼냈지만 부모님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며 다정하게 토닥여줄 뿐이었다. 어느 날 소희는 어린 남동생 승준과 함께 저녁 식사 후 할 일이 없어 지하실로 내려가기로 했다. 지하실은 꽤나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낡은 가구들이 쌓여 있었고 먼지가 자욱했다. 무엇보다도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은 지하실 한 구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점이었다. 소희와 승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빛의 근원은 오래된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아름다우면서도 낯설게 생긴 목걸이가 있었다. 소희는 목걸이에 손을 댔고 순간 주변이 환해졌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목걸이를 보는 그녀의 시선은 그에 반해 이끌렸다. 그날 이후 소희는 매일 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낯선 사람들이 모인 거대한 홀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소희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소리쳐 외쳤다. 그들의 언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분명 소희에게 다가오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에게 발걸음을 뗐다. 점점 꿈은 현실로 침투해 들어왔다. 소희가 깨어있는 동안에도 환청이 들렸고 목걸이는 이제 그녀에서 떨어질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이 상황을 주변에 말해야 했지만 그럴수록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다. 마치 그녀를 그들의 세계로 초대하는 듯했다. 결국 어느 밤 지하실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승준이 혼자였다. 소희는 목소리에 이끌리듯 홀로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지하실에는 더 이상 승준이 없었고 그저 그 목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목걸이를 손에 쥐고 있던 소희는 문득 자신이 꿈의 세계와 현실의 경계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소희와 승준은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집에는 부모님만이 남았고 그들은 슬픔에 잠겼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다시 괴담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그 진실을 알지는 못했다. 결국 그 오래된 저택은 다시 비어 있었고 지하실에는 여전히 그 초대장이 남아있다는 소문만이 남았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근교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다. 자연에 더 가까이 있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에서였다. 이사한 집은 고즈넉한 숲 옆에 위치한 낡은 2층 집이었다. 동네 주민들은 친절했지만 집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어느 날 나는 이웃 주민인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이 집에 얽힌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말해주었다. 지금 내 집터가 된 곳에는 오래전 퇴락한 절이 있었고 그 절에는 슬픈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절의 주지승이 불행한 사랑에 빠져 목숨을 끊었고 그 이후로 그의 원혼이 이곳을 떠돌며 같은 비참한 운명을 겪은 영혼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이었다. 처음 이사를 왔을 땐 그런 이야기는 전혀 믿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종종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곤 했다.
마치 누군가가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 그리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들이 그것이었다. 나는 창밖을 보곤 했지만 그곳엔 언제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만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몹시 추운 겨울이었다. 나는 거실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 집안의 전기가 나가버렸다. 깜깜한 방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찬바람이 스산하게 스며들었다. 그때 난 분명히 들었다. 누군가가 내게 말을 걸고 있었다. 속삭이는 소리로 아주 조용히 여기서 나가라. 매우 분명한 소리였다. 공포에 찔린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손전등을 찾아 불을 비추려 했지만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손목을 붙잡고 있는 듯 했다. 집안을 강하게 스치는 또 하나의 찬바람, 그리고 창밖에서 어렴풋하게 보이는 하얀 그림자. 그 다음날 아침 나는 마을의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문서와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지역 신문 기사들을 뒤지면서 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과거 이절에는 확실히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있었고 저리 헐린 후로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 대부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몇 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떠나버렸다는 것이다. 이상한 일은 이후로 몇 번 더 일어났고 나는 그때마다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이 일들이 항상 한 달의 마지막 날 밤에 일어난다는 점이었다. 마치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어느새 1년이 지나고 나는 더 이상 그곳에서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다. 어느 마지막 날 밤 나는 급히 짐을 싸고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려던 순간 다시 한번 그 속삭임이 들려왔다. 넌 살아남을 것이다. 하지만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가끔 새벽녘에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돈다. 지금도 그 집은 비어 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피한다. 누군가 다시 그 집으로 이사 오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그 집은 새로운 사람이 찾아와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시는 그 집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마을 끝자락의 오래된 나무집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마법을 사용한다고 수군거리며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창문에 신비로운 빛이 비추곤 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는 종종 가축이 이상하게 죽거나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곤 했는데 사람들은 이를 할머니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집을 멀리하며 다가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무리의 젊은이가 할머니의 집 근처에서 소리를 지르며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 나섰지만 할머니의 집 앞에 이르자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알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까맣게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무섭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지만 말을 던졌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해치려 했어. 내가 막았을 뿐이지.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어떻게든 그 집에서 빠져나오길 원했지만 그때 한 젊은 여자가 말했다. 할머니, 우리가 아이를 되찾게 도와줄 수 없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다면 내 부탁을 하나 들어줘야겠구나. 그 부탁은 다름 아닌 그녀의 집 지하실에서 오래된 상자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실은 희귀한 냄새와 함께 어두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주저했지만 아이를 되찾기 위해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상자를 찾는 여정은 짜릿한 긴장감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간 젊은이들은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했죠. 그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상자를 찾는 도중 이상한 그림자가 스쳐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운이 젊은이들을 엄습했습니다. 한 친구가 손에 든 상자를 들어 올리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고 집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상자를 확인한 후에야 기쁘게 웃으며 말했다. 너희 덕분에 내 오래된 기억을 되찾았단다. 그리고는 마을에 잃어버린 아이를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젊은이들은 꿈속에서 이상한 목소리와
환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웃음소리와 함께 지하실에서 느꼈던 차가운 기운이 다시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이를 설명할 수 없었고 마을에서는 다시는 할머니의 집 근처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할머니의 집은 마을의 전설로 남으며 모든 이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경험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배우게 되었고 그 집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아 사람들에게 경고를 전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는 평소처럼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동료들과 함께 야근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날도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킬 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일이 끝나고 건물 밖으로 나오니 이미 밤하늘에는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대체로 밝고 활기차지만 내가 있는 이곳은 조금 외진 곳이라 그런지 사람이 드문드문하고 조용했다. 평소 같았으면 차를 타고 갔겠지만 그날은 차가 정비소에 맡겨져 있어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다. 걸음을 재촉하며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 길은 내가 자주 다니는 지름길인데 가로등이 몇 개밖에 없어 늘 어슴푸레한 불빛만이 비쳤다. 그래도 한 번도 위험한 적이 없어서 별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등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가로등 아래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들만이 적막하게 땅에 드리워져 있었다. 괜한 기분일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누구의 말없는 발소리가 내 뒤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강해졌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보았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듣는 걸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더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마치 내 그림자라도 된 양 내 옆에 붙어 있었다. 차라리 그냥 뛰어가 버릴까 생각하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옆에 조용히 늘어진 그림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다. 마치 바람도 없는데 어디선가 떠밀려오는 듯 느리고 우아하게. 놀란 마음에 눈을 깜빡이며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러던 순간 내 그림자 옆에 또 다른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 그건 분명히 사람의 형태였지만 몸에서는 어떠한 색조차 느껴지지 않는 암흑 그 자체였다. 온몸을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이 감싸오면서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림자는 나를 앞질러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내 두 발은 바닥에 고정된 채 마치 뿌리가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었지만 내 몸은 내 의지와는 반대로 마비된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때 그림자가 내 앞에 멈췄다. 그리고는 느리게 얼굴을 들어 내 눈을 마주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뇌마디 비명이 터져 나오듯 모든 것이 터져버렸다. 그것의 얼굴에는 눈, 코, 입이 없었다. 대신 깊고 검은 어둠만이 그 자리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무언가 의도를 알 수 없는 메시지가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어느새 역에 도착해 있었다. 몸은 여전히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와 같은 시간대에 이 길을 걷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집까지 남은 길을 걸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길을 다시 지나가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차라리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라며 그 길을 피했다. 그 일이 벌어진 날 이후로 나는 어둠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밤이 찾아오면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를 그 그림자가 생각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